오늘은 과거 한 부분의 금리의 역사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섞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인풋값이 낳은 결과물이었습니다. 1700년대는 과거이기 때문에 역사로서 우리가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 남짓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경험에 매몰되어서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희망차게 생각하고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기 초 프랑스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빚에 허덕이게 된 계기는 짐이 곧 국가다라며 왕권 신수설을 믿었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사치를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72년 3개월 18일이라는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난 재정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고작 5살에 불과한 왕세손 루이 15세를 남겨두고 1715년 사망했을 때 프랑스 정부의 채무는 무려 300억 리브르에 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연간 재정 수입은 1억 4,500만 리브르 정도였으니 이자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국가가 파산 위기에 처하고 나니까 루이 15세의 섭정인, 여기서 섭정이란 군주가 어려가지고 정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병으로 국정을 돌보지 못할 때 군주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그 일을 말합니다. 루이 14세의 조카인 오르레앙 공작 루이 필립 2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패한 금융가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늘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필립 2세에 나타났던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유명한 존 로였습니다. 존 로는 필립 2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를 2%까지 낮출 수 있는 풍부한 돈은 부채와 공직 등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며 왕을 구제할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귀족 지주의 부담도 덜어줄 것입니다. 이들은 농산물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상인들은 더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프랑스 왕실 재정이 파탄으로 갔던 18세기 초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는 섭정 필립 2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돈을 찍어내서 금리를 낮추자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이미 300년 전에 프랑스에서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왕과 귀족이란 단어를 정부와 가계 등으로 바꾼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취했던 정책과 똑같은 것입니다. 존 로는 금속 화폐와는 달리 종이 지폐는 찍어내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중앙은행이 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공급량만 조절해주면 인플레이션의 발생이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던 섭정인 필립 2세는 결국 1719년 존 로가 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은행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은행 이름이 방크 제너럴 프리베입니다. 프랑스 섭정의 금융 책임자가 된 존 로는 왕립은행을 통해서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종이 지폐를 찍어내서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지구 역사상 최초로 저금리 정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세금을 존 로가 설립한 은행이 발행한 지폐로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자본금 600만 리브르로 설립된 프랑스 최초의 은행인 방크 제네랄이 발행한 지폐는 돈이 돌면서 시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존 로는 프랑스의 경제를 살렸다는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재무총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놀란 섭정 필립 2세는 1717년에 존 로가 새로 제시한 독점 무역 회사인 미시시피 회사 설립과 운영 계획도 그대로 승인을 합니다. 미시시피 회사는 담배 독점권은 물론 정부로부터 무역 독점권을 얻었고, 중국 쪽 회사와 인도 쪽 회사 역시 승인을 얻어내게 됩니다.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 식민지였던 미시시피 지역은 당시엔 식민지 건설이 곧 부의 축적으로 인식되던 시절이고, 존 로가 왕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가지려고 안달이 났기 때문에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는 끝도 없이 올랐습니다. 1718년 액면가
리브르로 시작한 주가가 1719년 1년 만에 2만 리브르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회사의 발행 주식의 양이 50만 주 정도였으니까 2만 리브르로 계산해 보면은 미시시피 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100억 리브르였습니다. 1만 리브르로 계산해도 50억 리브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컸던 기업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애플이 노란색인데 거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동인도 회사가 1위, 미시시피 회사가 2위, 남해 회사가 3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인 애플 시총과 비교를 하면 그 당시 시절에 얼마나 대단한 거품이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시절 프랑스에서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났고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라는 단어가 이때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화랑일 때 여의도에 다니는 개도 10만원짜리 수표를 입에 물고 다녔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는 등이 구부러진 곱사등이 등에다가 자기 곱사등이 등에다가 서명을 할 때 자기 등에 서명판을 내주고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1990년 일본의 버블이 터지기 직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돈 버는 게 자신이 있어서 흥청망청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18년 프랑스 정부는 존 로가 만들어서 엄청난 화폐를 찍어냈던 방크 제네랄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방크 로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섭정인 필립 2세가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은 매월 850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 사이즈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때 850억 달러나 1200억 달러만큼 그 양을 제한을 한 것은 시장의 쓰레기 채권과 국채를 매수를 하면서 나름 계산적으로 시장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양적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700년대 프랑스의 경우에는 섭정인 필립 2세가 당시에 현재 연준으로 친다면은 월 850억 달러나 월 1200억 달러가 아닌 미국의 재정적자 30조 달러를 갚겠다고 월 1조 달러를 찍는 그야말로 막장 돈 찍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18세기 프랑스의 파산은 존 로가 아닌 섭정 필립 2세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발생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과 다르게 존 로가 프랑스를 파괴시켰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당시 프랑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1719년 말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츰 프랑스 통화인 리브르 혹은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인플레이션에서 안전한 금화나 은화로 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미시시피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만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니까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폭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1720년 어느 왕자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금과 은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막 나돌면서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다들 인간이고 내 재산은 모두 소중한데 너도 나도 금과 은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지폐 발행량의 2%밖에 안 되는 귀금속이 있는 상황이라, 달리 말하면 귀금속을 갖고 있는 양 2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화폐 98을 시중에 유통시켜 놓은 거겠죠. 그래서 존 로는 지폐를 유일한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해서 오로지 지폐만 사용하도록 하고 100리브르 이상의 금과 은 귀금속의 거래는 제한을 했습니다. 이때도 지폐를 유일한 법정 화폐로 지정한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어떤가요? 얼마 전 영상인 로마 제국 영상과 완전 내용이 똑같죠. 가진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하고 로마 제국에서는 화폐 발행 대신에 구리를 섞어서 은의 함량을 낮추었었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화폐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금과 은 귀금속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귀금속 거래를 제한당해서 술이나 담배 혹은 식료품 같은 대체제를 찾게 됩니다. 최근에 영상에서 잠시 얘기했던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6102호의 시행으로 개인 간 귀금속의 거래와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과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겠다고 한 금본위제를 폐지했던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미 300년 전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1720년 6월에 일이 터집니다. 미시시피 회사 주식이 500리브르까지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떡락을 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섭정 필립 2세는 존 로를 재무 총감에서 해고를 합니다. 두 달 뒤 프랑스 정부의 조사
조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모든 책임은 화폐 인쇄를 기획했던 그리고 외국인이었던 존 로에게 돌아갔고 존 로는 베네치아로 도망가서 1729년 객사를 하게 됩니다. 미시시피 회사 덕분에 프랑스의 부채는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재정이 엉망이 되고 프랑스 화폐의 신용이 나락으로 간 상태라서 프랑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1720년부터 시작된 이런 물가 폭등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급 간의 갈등도 생기고 결국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했던 프랑스는 1803년에 프랑스의 왕국 령이었던 지금의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원래 그 자리가 이름이 루이 14세, 루이 15세 같은 왕의 이름으로 알려진 루이 왕의 땅이라는 프랑스 왕국명으로 지명이 루이지앵이었는데 미국에 팔리면서 이름이 영어 명칭인 루이지애나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1804년 목이 달아나서 참수형을 당한 루이 16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던 좌파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내고 권력자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존 로가 기획한 화폐 인쇄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 금리 조작은 오늘날에도 프랑스에서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어가지고 은행인데도 방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고 회사라는 의미의 소시에테 혹은 신용을 의미하는 크레디가 은행 이름으로 대신 쓰이고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방크 제네랄, 방크 로얄의 후신인 중앙은행인 방크 드 프랑스와 외국계 은행을 제외하고는 방크라는 이름을 쓰는 은행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옛날에 쓰라린 기억 때문에 은행이란 이름 자체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에서 일했던 금융인 출신의 에드워드 챈들러라는 사람이 쓴 책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는 금리의 역사를 소개하고 저금리가 만들어내는 각종 부작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도 담고 있고요. 18세기 초반 미시시피 버블의 붕괴는 프랑스 경제 전반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그 배경에는 지폐를 마구 찍어서 국가 부채를 해결한다는 존 로의 야심찬 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로가 실패한 실험과 같은 막대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개념은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자가 생각할 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미시시피 거품, 튤립 거품, 남해 거품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현재의 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고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돈을 찍어서 경제를 지탱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준기축 통화국에라도 속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준비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